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잘 자라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잡초를 유독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잡초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의 김도순 교수인데요. 김도순 교수는 잡초는 없애야 하는 식물이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잡초 연구 외길 인생 서울대학교 김도순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김도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세계 잡초 학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다고요. 네, 부족하지만. 저는 세계 잡초 학회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잡초학이라는 학문이 학문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리고 저희 그 세계 잡초학회는 1975년도에 창립이 돼서 벌써 금년도가 한 50년째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잡초학회는 19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런 잡초 관련된 분야에 많은 어떤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또 인재 양성, 네. 또 학술 교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학회장 되고 나서서 뭐 해외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학회장이어서 다녔다기보다는요. 잡초 관련 연구 때문에 이제 사실 학생들하고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그 뭐 학술 네. 단체들과 뭐 협력이라든지 또 교류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나라에만 잡초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잡초가 그렇죠. 있을 테니까. 예.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잡초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잡초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풀, 네, 맞습니다. 좀 쓸모없는 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잡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예, 잡초의 기준이 뭔가요? 잡초. 예, 잡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판단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오는 풀을 보통 잡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잡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초는 이름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잡초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원래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 몰라서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잡초의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의 네. 경우도 잡초 이름을 좀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사실 쓸모 없으니까 잡초라고 한 건데 네. 이 연구를 왜 하는지 네네.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잡초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잡초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잡초를 좀 정확하게 동정도 해야 되고 이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잡초가 어떠한 생리생체적 특성이 있는지도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많은 잡초들 중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잡초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또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식물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잡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잡초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유용성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재배를 하게 되고 그럼 잡초에서 작물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예. 신분이 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잡초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잡초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끈질긴 생명력 이런 네.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반 식물보다 실제로 어떤 성장이라든가 뿌리 내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생존력이 강한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초들은 농경지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네. 사실은 오랜 동안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극복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초는 잡초 나눔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잡초는 모양을 작물과 비슷하게
진화해서 네.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잡초도 있고요. 예. 어떤 잡초는 사람이 잡초를 방지하는 시기에 가만히 있다가 그 시기를 지나면 나누는 것도 있고요. 이야. 어떤 것은 농민이 수확하기 전에 종자를 빨리 퍼뜨려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후대를 번식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쓰네요.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서 풀밭에 주저앉아서 네이클로바 찾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토끼풀이라고 하는 거. 네네. 이것도 잡초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디서는 토끼풀이 작물로서 간주될 수도 있고요. 네.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풀은 밀원식물이거든요. 벌들이 좋아하는. 네네. 그래서 밀원식물로서 뭐 재배가 되거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잔디밭이라든지 뭐 운동장, 골프장에 클로바가 발생하면 이때는 잡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쓰임새가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토끼풀이. 예, 토끼풀은 원래 이름 자체가 토끼풀 자체가 토끼들이 좋아해서 토끼들이 잘 뜯어 먹으니까 저 이름을 토끼풀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만큼 동물들한테는 유용한 양분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어떤 생리적 기능들이 있고요. 또한 약용으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화를 도와준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작물학적 가치들이 있어서 토끼풀을 또 재배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이클로바 같은 경우는 이제 행운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네이클로바를 생산해서 그걸 말려서 뭐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클로바만 따로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그거 맨날 그거 찾느라고 1시간, 2시간씩 눈이 빠졌었는데. 사실은 그게 노력하면서 찾아야지 행운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지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제로 네이클로바를 개발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품종을 네이클로바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품종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일부러 방사선을 처리해서 네이클로바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모든 잎이 네이클로바가 되도록 한 것은 아직 성공 사례는 없는데 네. 기존에 있는 클로바보다 네이클로바의 비율을 훨씬 높인 그런 뭐 계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연구들을 좀 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품종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천지의 네이클로바면 그게 어떻게 행운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치가 줄어들겠죠. 예. 워낙 흔해버리면. 그렇죠. 네네. 옛날에는 잡초였지만 이로운 점을 발견해서 좀 활용되는 것들 네. 그런 식물들도 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는 잔디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뿌리가 깊고 잘 제거하기도 어렵고 또 종자가 잘 바람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잘 퍼지고. 네. 그런데 최근에 그거는 이제 뭐 나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차로도 씁니다. 말려서 그걸 우려내면 아주 쌉쌀한 차가 있고 차로서 쓰기 때문에 현재 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서양 민들레가 노란 민들레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잎이 좀 민들레는 가늘고. 원래 흰색인데. 우리나라 아닌가요? 민들레도 흰 민들레도 있고요. 노란색은 있는데 우리나라 민들레는 꽃이 훨씬 크고요. 네. 꽃에 약간 털이 있는데 서양 민들레는 잎도 가늘고 꽃도 훨씬 조그맣고 노란색,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이 먹을 수 있는 식용 잡초 네.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냉이가 들을 수가 있고요. 냉이라든지 또는 참기름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그 괭이밥 있죠. 네네. 괭이밥도 사실은 그 잎을 먹으면 뭐 샐러드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 냉이를 잡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서운해지려고 우리는 나물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근데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게 밀보리밭에서 아주 문제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유럽에서는 겨울 작물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냉이가 밀보리의 밭에서 문제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중요한 잡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냉이를 농민들이 이제는 종자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고, 네네. 비름나물 아시죠? 네네. 비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잡초인데 요새는 재배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쇠비름이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네. 그 쇠비름도 고추밭이나 이런 채소밭에 되게 문제가 되는 잡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먹지는 않지만
터키라든지 유럽에 가보면 이 쇠비름을 나물로 재배해서 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식물들이 사실은 다양한 용도로 또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잡초에도 다 이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름이 아직 안 붙은 애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진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잡초를 발견했다. 네. 그런 학문적으로 큰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좋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한 25만 종 이상의 식물들의 상당수는 이미 이름이 밝혀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직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로 그런 식물들은 사람들의 접근이 좀 어려운 뭐 열대우림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뭐 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산지대라든지 이런 데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국내에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름이 붙여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여전히 그래도 이제 도서 지역, 섬이라든지 이런 외진 지역에서 이름 모를 아직 밝히지 않은 이름으로 사실 이름이 밝혀지기를 이름이 주어지기 기다리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발견했어요. 네. 이름이 안 붙은 잡초를. 네, 그럼 네. 제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주로 이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러니까 식물 분류학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름에는 속명과 종명으로 구별을 하고요. 네. 그런 뭐 일반명 자체는 이제 사실 명명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나운서님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고 그 식물의 특성을 네. 좀 보시고 이름을 붙이시면 뭐 공인화돼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상기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뭐 곤충도 못 보던 곤충도 출몰해서 골칫거리가 되는데 잡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곤충이나 미생물에 비해서 이런 기후에 대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다이나믹하진 않다. 좀 천천히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 문제가 되는 잡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온도가 상승하고 또 비가 오는 그 주기가 달라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 그 환경을 좋아하는 이제 잡초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특히 국내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외래 잡초인 가시박이나 단풍잎 대지풀들은 가시박. 네. 이런 환경을 되게 좋아하죠. 그 가시박이 약간 그 덩쿨처럼 이렇게 호박잎 같이 이렇게 네, 나 있는 그거죠. 네네. 무지 많더라고요. 제가 농촌에 가보면. 네, 맞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심각한 외래 잡초가 바로 가시박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 북부의 그 하천변이나 강 따라서 보시면 그 절개지나 이런 그 절벽에 아주 연한 녹색을 띠면서 그 지표면을 덮고 있는 잡초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다 가시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외국만 나갔다 와도 사실 뭐 씨앗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동식물 반입 굉장히 철저하게 금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외래 잡초는 어떻게 유입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외래 잡초 또는 외래 생물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뭐 자연적인 루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을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농업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재배할 목적으로 뭐 가져오는데 목적이 계속 유지됐을 때는 철저히 관리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냥 방치해 버리거든요. 그럼 허락 받고 들여오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방치가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우리가 황소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사실은 그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국내에 들여와서 농민들이 사육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돈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그걸 이제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런 그 황소개구리가 생태 교란종이 된 것처럼 잡초의 상당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나 그 땅에서 나지 않는 걸 새로운 걸 들여올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맞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네요. 외래에서 유입된 곤충, 동물 중에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들도 있는데 잡초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네, 많습니다. 네. 거의 20여 종에 해당하는 잡초들이 지금 외래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돼지풀이나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이런 등등들이 지금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동물 전체보다는 식물이 적지만 네. 하나의 분류군으로 따지면 그 잡초가 만만치 않게 국내에서 생태 교란종으로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외래 잡초들 어떤 식물 생산량에 타격을 주고 있나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국내에서 유입되어 있는 외래 잡초들 중에서는 논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네. 밭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생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환삼동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서 농경지뿐만 아니라 비농경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도로변이라든지 논둑이나 밭둑에 서식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이동도 제한하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번식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요. 예. 예, 가시박 같은 경우는 자라면 한 15m 이상 자랍니다. 덩굴이. 그리고 또 하나가 가시박 이름처럼 꽃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시박이 있는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 가시가 아주 날카롭고 가늘어서 한번 피부에 찔리게 되면 그 가시박의 그 가시를 제거하는데 큰 노력을 들입니다. 예.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각한 감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시박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시박은 워낙 그 경쟁력이 강해서 초분열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죽이게 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까 덩굴이 15m까지 간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요즘은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초제 안 쓰고 이러면 농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 외래의 잡초들 제초제로도 잘 안 된다고요, 관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제초제로 방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외래 잡초는 국내에 없었던 식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래종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제대로 그것이 연구가 됐으면은 적절하게 방제할 수 있는 제초제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외래 잡초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 농경지뿐만 아니라 비농경지, 제초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제초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처리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방제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외래 잡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초제 하나로서 방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쓰기도 그렇고 제초제도 자꾸 쓰다 보면 이런 것도 내성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걱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초제가 계속되면 다른 어떤 살충 살균제에서도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제초제 저항성 잡초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현재 중요한 화두가 제초제 저항성입니다. 그동안에 1945년 이후로 제초제가 개발되고 사용되면서 너무 과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잡초가 근 300여 종의 잡초가 지금 제초제의 저항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제초제는 방제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이 되는 즉 슈퍼 잡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제초제로는 방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제초제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제초제 개발하는데 수천억의 돈이 들고 또 그렇게 투자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잡초도 가급적이면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좀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방제 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은 시기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식물도 크면
자연적으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커집니다. 예. 어렸을 때 제초제를 적은 양으로도 방제가 되지만 크게 되면 제초제를 많이 처리해도 방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민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적 인식이 잡초는 손으로도 방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뽑으면 되는 줄 그렇죠. 알고. 예. 물론 뽑아도 됩니다. 예. 사실은 사람이 제일 확실한 수단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 잡초를 뽑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힘들고 비싼 노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사실 많은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이 앉아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 방제 활동이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방제, 사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농사도 망가뜨리는데 외래잡초가 우리 몸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돼지풀이나 단풍 돼지풀은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네. 근데 꽃가루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되게 뭐 먼지 겉에서 쉽게 분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꽃가루는 되게 단단한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천식을 네.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눈에 들어가면 안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식물들 중에서 아까도 말했던 가시박처럼 식물 잎 표면에 아주 미세한 가시를 만드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치기만 하더라도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호그위드라고 하는 그 잡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스치기만 하더라도 피부 질환을 일으켜서 상당한 발진이라든지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아마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잡초이실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계속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네네. 자이언트 호기드?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나라 이제 당귀 아시죠? 네네. 당귀랑 비슷해서. 근데 사실 이 잡초가 우리나라 이제 유입돼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당귀 같아서 사람들이 그냥 만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 그 잎에는 아주 미세한 가시들이 있어서 건드리게 되면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잡초가 되겠습니다. 그 예쁘다고 이제 관상용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들여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 한동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핑크뮬리가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네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느라고. 근데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데 핑크뮬리는 괜찮은 건가요? 뭐 사실은 예.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예, 핑크뮬리는 사실은 종자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그 식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종자가 상당히 조그맣고 땅 속에 한번 유입돼 들어가면 휴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땅 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어떤 경관 가치 때문에 네. 많은 지자체에서 뭐 핑크뮬리 축제라든지 뭐 또는 뭐 이런 그 농원에서 이제 핑크뮬리 심어서 소비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네. 스팟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지만 이 핑크뮬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아까 황소교류처럼 관심이 없어지면 식어버리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요소에 퍼지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토종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잠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이제 우리가 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연구가 현재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식물을 들여올 때 위해성 검증 같은 거 철저히 안 하나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검역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물종이 국내에 도입이 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잡초와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이 식물에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서면 평가를 합니다. 잡초화 가능성. 네네. 얘가 나중에 잡초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통제할 때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얘네들을 자연 방출시켰을 때 우리 자연 생태계에 가서 얘가 어떤 문제를 유발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생리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1차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종자 생산량이라든지 월동성이라든지 또는 식물이 얼마나 큰지 또는 해외에서 문제되는 지역은 없는지 네. 잡초로서 간주되지는 않는지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는 얘네들이 잡초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런 것을 1차 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위험 수준 이상이면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평가를 해봐야죠. 실질적으로 네. 실제 장기적으로 우리는 외부 환경에서 재배하면서 실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잡초와 유해성 평가를 하고 얘를 승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검역본부에서는 문제 잡초 국내에서 반입이 안 되는 그 문제 잡초는 이미 벌써 목록이 작성돼 있습니다. 네. 그런 잡초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국내에 반입이 못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아주 철저한 통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그 식물들을 국내에 반입해서 실험에 사용하고 실험이 끝나면 전량 폐기를 통해서 절대로 국내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한번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허가를 받고 들어오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 반입된 식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사실 그러려면 사실은 뭐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주로 이제 검역본부보다는 그 국립생태원이라든지 환경부 네. 산하에 있는 국립생태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식물들이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교란 식물들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도 작성하고 또 얘네들이 계속 어떠한 위해성을 갖고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이제 살피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잡초의 세계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우리 김도순 교수님,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저희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잡초 연구 분야 권위자이시고요. 올해 세계 잡초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의 김도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